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한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절대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과연 비만, 왜,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외과 전문의 이성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 고도 비만을 전문으로 하시는군요. 네. 오늘 이 주제에 맞게 잘 저희가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이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크고 작은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비만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정의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과 정의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손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고요. 30 이상부터는 고도 비만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 160에 몸무게 77kg부터 BMI 30으로 고도 비만에 해당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즉 BMI 인터넷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만의 정의에 관해 학회에서 최근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비만은 낮은 강도의 전신 염증을 유발하며 면역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고도 비만 환자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가 높고 암 발생률도 2배에 달하는데 이는 만성적인 전신 염증으로 인한 약한 면역세포 반응으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면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군요, 이 비만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비만이라고 딱 정의를 내는 그 기준, BMI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키와 몸무게로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기는 한데 사실 이게 기계로 체지방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어서 엄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사실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또 배가 좀 많이 나온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복부 비만을 측정하면 좀 더 세밀하게 비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를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부터 좀 살펴봤는데 본인의 몸무게와 키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더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복부 둘레도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이 비만의 정도나 비만 관련된 동반 질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비만의 정도는 주로 체성분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부둘레와 관련해서는 복부 비만 중에서도 내장 비만이 비만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내장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외 지방간 검사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 과거 병력과 이학적 검진을 통해 천식, 수면 무호흡증, 다낭성 난소 질환, 심근병증 등의 질환이 의심되면 이 또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내장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장 비만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서 이게 장기에 지방이 생긴다는 겁니까? 지방간처럼? 네, 우리가 피하 지방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경우와 내장과 장기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하에 지방이 주로 축적되는 사람은 골격계에 영향을 좀 더 주는 반면 겉으로는 많이 뚱뚱해 보이진 않지만 내장의 장기나 장기 주변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사람은 혈관, 간과 같은 내장기관, 인슐린 같은 호르몬 등의 기능의 변화와 영향을 더 주고 지방간, 이형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과 같은 대사질환과 더 연관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라든지 장기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걸 내장 비만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질병들의 문제에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키워드와 함께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비만은 질병인가? 사실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먼저 좀 알려주실까요? 네, 비만으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대표적인 질환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이 생기기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기저질환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감소하는 심부전이 발생하여 젊은 나이에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다한 체중은 호흡 근육이나 흉곽을 누르기 때문에 저산소증, 저환기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 무호흡의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여성에서 생리통, 생리불순이라든지 고위험 임신 상태 발생을 높이게 되고요. 그 밖에 천식, 통풍, 담석증, 지방간, 관절염, 척추질환 등의 악화 등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실 BMI 지수 30 이상인 고도 비만이 사실 이보다는 더 심한 합병증이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고도 비만입니다.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전신적인 만성염증으로 전반적인 면역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체중이 15kg 증가하면 당뇨 유병률이 6배, 암 발생률이 2배가 증가합니다. 고도 비만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이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몸의 큰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매우 이른 나이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고도 비만인데 말씀하셨던 그 비만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간혹 고도 비만인데 대사질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대사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은 나이가 젊어서 그렇고요. 대부분 또 3년 안에 3분의 1에서 결국에는 대사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군요. 언젠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신감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이면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으로 이어져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비만이라고 하면 게으르고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체중 감량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겁니다. 고도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질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첫 번째 키워드로 인해서 저희가 알아본 부분,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비만은 질병인가라는 물음에 질병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질병이다 라고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인 이 비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키워드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 비만의 경우는 다이어트 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체중 감량이 좀 어려울까요? 고도비만의 경우 식이 조절이나 운동,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감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중을 감량했더라도 그걸 장기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다시 비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스스로 식욕을 조절 못하는 분들은 약물 도움을 좀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약으로 조절을 할 경우에 요요 현상은 없는지 그걸 또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약물 복용 시에는 약물 효과로 식욕이 억제되지만 복용을 중단했을 때는 식욕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억제되었던 식욕이 더 증가하면서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도비만인 경우 약물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년 내내 복용했을 때 한 5% 정도의 체중 감량이 발생하고 또한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장기 복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제 복용을 끊으면 결국 체중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복용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어떤 보조제 역할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은 사실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약물, 뭐 운동 이런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고도비만 환자들에게서는 비수술적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30에서 40대 고도비만 환자가 자력으로 1년에 25kg 정도의 체중 감량할 가능성은 1000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0.1% 이하인데요.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30kg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이나 루아의 위우회술 같은 비만대사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비만대사 수술. 이거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는 수술입니까? 네, 비만대사 수술은 고도비만 환자에게서 체중 감량 및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일하게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가 비만대사 수술을 받을 경우 9.3년의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 관련 동반 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정부에서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했습니다. BMI 30 이상의 비만 관련 질환이 있거나 BMI 35 이상인 환자에게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조절되지 않는 BMI 27.5 이상의 제2형 당뇨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입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은 위소매절제술입니다. 위소매절제술은 용량 제한형입니다.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여 위의 크기를 줄입니다. 전체 크기가 작아지면서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되며 호르몬의 변화로 식욕과 입맛이 변합니다. 복강경 수술로 보통 이틀 뒤에 퇴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행해지는 수술은 루아의 위우회술입니다. 루아의 위우회술은 흡수 제한형입니다. 위의 상부를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분리를 하고 소장을 Y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수술법입니다. 음식물이 십이지장에서 췌장액과 담즙액을 만나는 시점을 하부 소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췌장 기능을 보존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2형 당뇨 완전간의 효과가 우수하며 장기적인 체중 감량 및 유지 효과도 뛰어납니다. 지금 두 가지 수술 종류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당뇨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위소매절제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당뇨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루아의 위우회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술을 한다면 사실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후유증은 없을까요? 사실 음식이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습니까? 네, 위소매절제술은 장기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까지만 지속되고 이후 체중은 유지됩니다. 계속 먹지를 못해서 저체중에 빠져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 용적은 수술 초기에 급격히 감소해서 수술 전과 비교하면 15%로 감소하고 1년이 지나면 위 용적이 수술 전과 비교해서 15%에서 30%로 약간 증가합니다. 더 이상 늘지는 않고요. 작아진 위 용적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호르몬의 변화로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줍니다. 사실 위 관련된 수술을 받다가 사망사고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전에. 네. 이제 그래서 많이들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비만 대사 수술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네, 비만 대사 수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은 안전한 수술입니다. 급성기 합병증 발생률은 0.3% 이하이고요. 흔히 아는 충수돌기 절제술, 담낭 절제술과 비교해서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 고도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건데 비만 대사 수술 후에 효과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비만 대사 수술 후 1개월이 지나면 약 10%의 체중 감량, 6개월 차에는 약 30%의 체중 감량이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체중의 약 35% 감량이 가능합니다. 요요 현상이 굉장히 드물고 수술 후 95% 환자들에게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5년 내 질병 사망률이 89%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는 제2형 당뇨는 83% 호전, 고혈압은 70% 완화, 고지혈증 65%,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90%, 천식은 70%가 호전됩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고도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것. 이 또한
질병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확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고도 비만은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까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는 수술의 어떤 단기적인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의 단기 효과는 급속한 체중 감량을 통해서 이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천식 지방간, 심근병증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급속히 호전됩니다. 장기 효과로는 결국 암 발생을 억제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비만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뭐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도 좀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수술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환자 개인의 의지 문제도 아니고 자신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미래의 삶을 현재 시점에서 건강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로 잃을 거는 체중뿐이며 얻게 되는 건 건강한 뿐이 아닙니다. 삶의 질도 올라가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비만 환자를 게을러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비만 또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돕기 위해 전문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성배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